안녕하세요. 잔잔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8시 13분.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평등하게 흘러갑니다.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마는데요. 이 영원 불변한 진리 속에 한 이브의 후손은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을 탐하게 됩니다.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편의 악몽 같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입니다. 서점에 들려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를 구경하던 중에 가장 얇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아우라였습니다. 아우라.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딱 맞는 문장을 생각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답답하면서도 묘한 끌림에 의해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고, 책을 펴자마자 정말 휘몰아치는 이야기 때문에 순간 생생한 꿈을 꾼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표지 속 여인이 괜히 섬뜩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찰나의 이야기이지만 그 여운만큼은 정말 남달랐던 기억이 생생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쓴 카를로스 푸엔테스는요, 1928년 11월 11일 파나마에서 태어난 멕시코의 저명한 작가이자 지식인이자 외교관입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붐세대의 주요 작가 중 한 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00년의 고독을 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함께 현대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뽑힙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이자 그의 대표작 아우라는 1962년 출간된 소설로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하는 미스터리와 환상적인 요소가 결합된 작품입니다. 특히 아우라는 작가의 삶과 사상이 잘 녹아져 있는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작가님의 부모님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엔테스는 외교관 활동과 멕시코 현안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는 등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도 깊게 관여했는데요. 먼저 작가님의 부모님은 외교관이셨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엔테스는 외교관 활동과 멕시코 현안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는 등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도 깊게 관여했는데요. 이것은 아우라에서 주인공 펠리페 몬테로가 불안정적인 직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저택이 신시가지에 둘러싸인 구시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 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가 푸엔테스는 여러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아우라의 주인공 펠리페 몬테로 역시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가의 실제 고민들이 투영돼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푸엔테스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 작가 중에 혁신적인 인물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2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작품 아우라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아우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민음사업 한 본으로 봤고, 이 책은 작품 아우라가 52페이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작가의 글이 26페이지,
그리고 작품 해설까지 해서 총 106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얇은 소설인데 그 강렬함은 어느 장편 소설 못지않아서 누구에게나 추천해 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번 휴가철 여행 가실 때 챙겨 가셔도 좋을 만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 소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는 스포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 특히 오늘 방송은 스포가 많을 예정이라서 스포 없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읽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신문의 구인 광고로 시작됩니다. 젊은 사학자 구함, 반듯하고 꼼꼼한 사람일 것. 프랑스어로 일상 표현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프랑스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젊은 사람 우대. 월급 4,000페소. 햇볕이 잘 들어 서재로 쓰기 적합한 방과 식사 제공. 돈셀레스 거리 815번지. 직접 방문 요망. 전화 사절. 이 광고를 본 주인공 펠리페 몬테로는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에게 이 높은 급여는 절대 떨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결국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815번지 저택을 찾아가는데요. 도착한 저택은 굉장히 어둡고 눅눅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띱니다.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펠리페를 이끄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목소리를 따라 들어간 방에는 혼자 움직이기도 어려워 보이는 매우 늙은 노파, 콘수엘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수엘로는 펠리페에게 고인이 된 남편의 회고록을 정리하는 일을 맡기면서 이 저택에서 같이 살아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뭔가 음산하고 섬뜩한 분위기 때문에 이 펠리페는 이것을 거절하려고 하지만 그때 나타난 콘수엘레의 조카 아우라와 마주치게 되고 잠깐의 순간이지만 아우라에게 호기심이 생긴 펠리페는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펠리페는 아우라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아우라를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섬뜩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수엘로 부인과 아우라가 마치 거울에 비친 상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펠리페는 아우라가 콘수엘로 부인에게 어떠한 힘에 의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우라를 구출해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회고록 정리를 마친 펠리페는 잠깐 잠이 들게 되고 이상한 악몽을 꾸면서 깨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 아우라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펠리페와 아우라는 잠자리를 갖게 되고 아우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이후 괴기한 사건들과 악몽이 계속되지만 펠리페는 아우라를 구출해낼 생각에 저택을 떠나지 않고 아우라와 두 번째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잠자리가 끝난 후에 아우라가 걸어가는 곳을 바라보는데 그때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던 노파 콘수엘로 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라는 콘수엘로 부인과 함께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의 방으로 가버리는데요. 이 집에 이상한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은 펠리페는 콘수엘로 부인이 외출한 시간을 틈타 부인이 아직 주지 않은 남편의 마지막 회고록을 뜯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우라와 어떤 노인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렌테 장군이자 자기 자신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펠리페는 갑자기 알게 된 자신의 정체와 과거의 기억들로 허우적거리면서 저택을 빠져나가기 전 아우라를 마지막으로 찾으면서 만지지 말라는 아우라의 요청도 무시한 채 아우라를 막 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들어온 달빛 한 줄기에 비친 아우라의 모습을 본 펠리페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곳에는 바로 콘수엘로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과거의 추억이 되살아난 펠리페는
콘수엘로 노파의 은빛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자신의 운명을 순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더 빨리 더 많은 고전 작품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아우라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미스터리물의 요소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식스센스가 생각나는 결말까지 가지고 있죠. 작품 뒤쪽에 작가의 말에서 자신이 아우라를 쓰는 동안 영감받았던 인물과 작품들을 쭉 소개하면서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압이 없는 책, 고아인 책이 있는가? 어떤 책의 후손이 아닌 책이? 인류의 문학적 상상력이 이룬 거대한 가계도에서 벗어난 단 한 페이지라도 있는가? 전통이 없는 창조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지만 거꾸로 말해 재생, 새로운 창조, 즉 끝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새로 돋는 푸른 잎사귀 없이 전통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줄기가 있어야 새로운 푸른 잎사귀가 피어나듯이 어떠한 이야기에도 그 계통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들을 단계 단계 읽어 나가고 싶은 욕심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하나씩 올라가 보는 재미를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먼저 2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작품 해설에서는 그때 당시 영화 감독과의 친분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2인칭 서술 덕분에 이 괴기한 느낌이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펠리페한테 주술을 걸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결국엔 운명에 순응하는 펠리페의 운명이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 작품의 첫 장면을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고를 읽어. 이런 광고는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곱씹어 읽어보지. 바로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광고야. 이런 정신이 나가 담뱃재를 찻잔 속에 터내. 아무리 더러운 싸구려 카페라 하더라도 말이야. 또 이 광고를 읽을 거야. 젊은 사학자 구함. 너는 가방을 챙기고 팁을 놓고 나가. 너와 조건이 비슷한 다른 젊은 사학자가 이 광고를 먼저 읽고 선수를 쳐서 이미 자리를 빼앗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길 모퉁이를 돌아가며 이런 상념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조용히 이 역사적인 날을 곱씹어봐. 여기 조는 학생들에게서라도 존경을 받으려면 말이야. 버스가 오는데도 너는 검은 구두코만 바라보지.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30센타볼을 꺼내. 지금껏 제대로 정차한 적이 없는 버스 쇠손잡이를 향해 팔을 쭉 뻗어 헤집고 들어가 돈을 내고선 네 몸을 바짝 조여오는 승객들 사이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는 오른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겨드랑이에는 손가방을 끼고 왼손은 지폐를 보관하는 뒷주머니에 무의식 중에 넣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넌 무엇을 할 거야. 넌 어떻게 느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 펠리페의 행동을 통제하는 느낌? 그리고 너라는 주어의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다 보니까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거리가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이 작품에서는 나를 따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 아우라를 만들었을 때의 콘솔로 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음에 대한 욕심으로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요렌테의 아우라, 그러니까 남편의 아우라격인 펠리페를 만들어내서 결국엔 자신을 사랑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부분이 처음부터 조금씩 던져지는 떡밥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잠자리를 가진 아우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두 번째 잠자리 도중 아우라는 영원한 사랑에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까지고 저를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아우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이라고요? 내게 맹세할 수 있나요? 맹세하지. 내가 늙어도, 미모를 잃어도, 백발이 되어도 내 사랑,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펠리페, 내가 죽어도 영원히 날 사랑할 거예요? 정말 죽어도 날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항상 너에게 맹세하지. 그 어떤 것도 너와 날 갈라놓을 순 없어.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자신이 늙은 모습일 때도 사랑할 거냐는 약속을 받아내는 모습이 이미 콘수엘로 부인이 짜놓은 덫에 빠지고 있는 펠리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펠리페는 자신이 아우라를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아우라와 콘수엘로의 작전에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 남성 우월주의를 비틀어버리는 플롯도 혁신적인 작가라는 타이틀에 참 어울리는 전개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땐 펠리페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 작품에 크게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확실함에서 오는 그런 공포가 엄청나잖아요. 꼭 섬뜩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관계, 불확실한 믿음. 혹시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라일리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도 떨어지게 되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불확실함이 생기고 또 하키 선수로 자라면서 앞으로도 하키를 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으로 인해서 나쁜 상상을 하고 악몽을 꾸고 공황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에선 비슷하진 않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공포감이라는 소재 때문에 이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때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불안이라는 키워드의 책들을 주구장창 읽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됐지만 이것을 타파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불확실함이라는 건 결국엔 답이 없는 거니까.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결국엔 이런 불안까지도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감정이고 이것 또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문학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소재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을 통해 이 이야기를 다양한 측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불안과 조금 더 친해지길, 그래서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콘수엘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려 하지 마. 우리는 이 상태로 만족하며 살아야 해. 나의 사랑으론 부족한 거니? 네가 날 사랑한다는 건 알아. 그걸 충분히 느껴. 난 너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아. 그랬다면 너는 분노에 떨었겠지. 단지 내가 원하는 건 이 지극한 사랑 속에서 네가 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야. 네가 병적인 상상에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 둘을 채워주는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나는 콘수엘로에게 이런 음료 따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정원에서 자신의 약초를 재배하겠다고 고집했고 자신은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초가 물리적으로 그녀를 임신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랬다.
한참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녀가 베개를 끌어안은 채 정신이 나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녀는 그래, 그래, 난 해냈어. 난 그녀를 만들어낸 거야. 난 그녀를 불러낼 수 있어. 내 생명으로 그녀에게 생명을 부여한 거야. 나는 의사를 불러야 했다. 의사는 그녀가 단순히 흥분한 게 아니라 마약에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를 진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오늘 새벽 복도에서 그녀가 혼자 맨발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를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갔지만 그녀가 내뱉던 단어들은 나를 향했다. 날 잡지 말아요. 난 나의 청춘을 향해 가고 청춘은 내게 오고 있어요. 벌써 들어왔고 정원에 있고 이미 도착했어요. 콘수엘로, 불쌍한 콘수엘로, 콘수엘로, 악마도 천사였지, 한때는. 이 장면은 젊음을 갈구하는 그리고 결국에 악마의 계약에 성공하듯 아우라를 만들어낸 콘수엘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원한 젊음. 저도 참 욕심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외모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젊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많은 게 허무해진다고들 하잖아요. 당연히 새로운 것들도 반복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어떤 게 재미없어지면 다른 것도 그냥 쉽게 쉽게 도전하는 그런 어른이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고 하는 심혜경 번역가님이 쓰신 에세이가 있어요. 거기서 작가님이 자기는 사실 배우다 그만둔 종목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배우는 게 취미라고, 그러나 열심이라는 단어가 목표가 아니라고, 뭔가를 배우려고 시작하면 그 과정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는 뭐 너무 쉽게 쉽게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나름의 추구미가 있잖아요. 저의 젊음에 대한 추구미, 의미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젊음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두렵기라도 한 듯 그녀는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 드디어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너의 거품을 일으키며 파도치다. 이내 잠잠해지곤 다시 파도를 일으키는 초록빛 바다를 발견해. 그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넌 꿈이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여. 여태까지 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그저 아름다운 초록빛 눈일 뿐이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출렁이며 변화하는 이 눈은 오직 너만이 알아볼 수 있고 열망하는 그 어떤 풍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 펠리페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오로라의 초록색 눈, 빨강색 눈, 노란색 눈, 보라색 눈이라고 했다면 그 신비로움이 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수엘로도 젊은 시절에 초록색 눈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흰자와 동공을 구분할 수 없이 탁해진 눈으로 아름다운 눈을 잃은 지 오래인데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초록이라는 색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연상할 수 있듯이 젊음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신화 속에서도 생명, 젊음을 나타내는 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가라고 하는 반려 암컷 토끼가 빨간 눈을 가졌는데 빨간색의 보색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라는 뜻이 현명한 여자,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인물인 아우라는 빨간색의 보색인 초록색의 눈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저만의 해석을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지만 강렬한 소설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딕 소설 장르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소재만 따와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경계선 없는 감상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작품 읽어보시고 댓글을 통해 감상 남겨주시면 더 확장되는 감상을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